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해겔의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을 전부 끝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폴 가이어 논문을 했을 때 슬라이드가 34장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 핑카드 논문 자체는 폴 가이어 논문의 한 절반 정도 분량인데, 실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니까 43장이 나왔어요.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한 슬라이드당 2분씩 쓴다고 해도 1시간이 훨씬 넘어갈 텐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가이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말, 도입부 부분에 자기의 핵심 주장을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뒤에선 세부적인 텍스트를 가지고서 반복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요약이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핑카드 논문은 이게 요약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해겔 철학 자체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참 어려운 게 정신현상학하고 대논리학이 그 자체도 분량이 굉장히 많지만 그 책들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요약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해겔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신현상학 그 소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소설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진리라는 거는 기성품처럼 만들어져가지고 그 지갑 속에다가 딱 넣으면 되는 그런 동전 같은 게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딱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요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들이 좀 잘 반영되어 있는 논문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미리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좀 염두를 해둬야 될 사항이,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해겔의 텍스트를 핑카드가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해겔의 텍스트에 대해서 핑카드가 해석한 내용을 윤유석,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해석이 3단계나 들어가요. 3단계나. 핑카드의 해석, 저의 해석, 그 다음에 각자의 참여하신 분들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이제 해겔이 진짜로 뭘 말했냐, 해겔이 진짜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걸 따지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저는 수업에서 정신현상학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본 적은 있지만 논리학은 전 읽은 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세부적인 텍스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게 해겔이 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오늘 요 세미나에서 핀카드의 이름을 빌려서 제가 해겔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을 다 아는 것처럼 거대한 사기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책들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을 균등하게 요약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정신현상학이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균등한 분량으로 요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특정한 부분에 강조점을 팍팍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정신현상학에선 자기의식장에 강조점을 줬고, 왜 그러냐면 핑카드 본인이 이제 자기의식장은 해겔 정신현상학의 어떤 범례적인 장이다라고 하고, 해겔 본인도 그 정신현상학에서 그 자기의식장이 그 어떤 내용사항의 전환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식장에 강조점을 팍 뒀고, 논리의 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론 부분에 강조점을 팍 뒀거든요. 그래서 강조점이 균등하지가 않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핑카드라는 사람은 굳이 나누자면은 이제 영어권 해겔 연구자 중에 비형이상학적 해겔에 속한 사람이고, 피피나우 같이 비형이상학적 해겔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는 논문에서도 그 내용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핑카드가 뭘 얘기하냐면, 해겔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그 관념론적인 이론론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테리 핑카드는 누구인가? 이분은 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테리 핑카드, 이게 그 어디였지? 조지타운 대학교 버클리 센터라는 곳에 있는 핑카드 소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게 종교 평화, 그 다음에 국제 사안을 위한, 국제 문제를 위한 버클리 센터라는 곳에 핑카드가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소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핑카드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고, 요런 기관의 어떤 리더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노스웨스턴에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조지타운대도 있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책들을 저술했고, 핑카드 본인 자체는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이런
파기를 받았고 박사는 뉴욕 대학교에서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소개보다도 우리한테 더 친숙한 거는 그런 거겠죠. 첫 번째로 핑카드는 번역된 책이 있잖아요. 국내 우리말로 헤겔이라는 그 두꺼운 헤겔 그 전기인데 그 전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는 전기거든요. 저는 부분적으로밖에 안 읽어봤는데 그 거기 보면 되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헤겔이 막 그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시절에 뭐 술 마시고 여자 꼬시고 놀기 좋아해가지고 뭐 한 번은 기숙사로 들어오는데 기숙사 수위 아저씨가 헤겔 자네 안 그래도 머리도 나쁜데 그렇게 술 처먹다가는 머리가 돌이 될 거다 하니까는 헤겔이 막 이건 그냥 건강을 위해 먹은 거야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핑카드가 진짜 꼼꼼하게 헤겔이 있었던 뭐 일기장 내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젊은 시절 메모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해가지고 엄청 두껍게 썼는데 내용도 재밌어요. 한번 그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하나 핑카드는 유명한 게 그 2018년에 캠브리지에서 그 정신현상학 영역을 했거든요. 새롭게. 그때 이제 정신현상학을 영역한 사람이 핑카드인데 아까 핑카드는 헤겔 전문 연구자예요. 그 전문 연구자인데 되게 좀 재밌는 게 우리 오늘 논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핑카드 논문이 제가 느끼기에는 브랜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브랜덤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브랜덤 인용도 안 돼 있는데도 그 브랜덤이 사용하는 용어들 뭐 articulating이라든지 뭐 아니면 assertion이라든지 commitment, entitlement, 뭐 space of regions 이런 말들을 가지고 헤겔을 핑카드가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헤겔한테서 등장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헤겔 전문 연구자들이 쓰는 말도 아니고. 근데 핑카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그런 브랜덤의 추론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헤겔 전문 연구자이면서도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헤겔을 설명하는 게 좀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문 첫 번째 부분, 이 논문이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부분이 이제 정신현상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정신현상학의 내용, 여기가 첫 번째 두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논리의학 내용인데, 이제 먼저 정신현상학 목차를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핑카드가 보는 정신현상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냐면은, 핑카드가 직접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내용상으로 핑카드가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은 의식 파트 이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기의식 파트 여기가 한 부분이고 그 뒤로 이게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내용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되냐? 의식 파트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부터 칸트까지의 인식론에 대한 논의들 그런 류의 논의들 있잖아요. 뭐 바깥에서부터 외부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서 대상을 파악하는가 이런 논의들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논의들을 하면서 헤겔이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끝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핑카드에 따르면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상 인식에는 언제나 우리의 자기의식이라는 게 개입한다. 우리는 대상을 능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나의 자기의식이라는 게 분리될 수가 없이 개입하고 있다. 요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헤겔한테 자기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 혼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순수한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의식이라는 게 좀 특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대상을 파악할 때 의존하고 있는 규범들, 이런 규범들은 주체와 주체 사이의 어떤 상호 인정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핑카드에 따르면은 이 다음 내용들은 여기서 성립한 그 상호 인정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헤겔이 유럽의 인문성의 역사 속에서 유럽의 인문성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핑카드에 따르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은 이건 핑카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른 데서 피핀이 쓴 걸 가지고서 좀 도입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나온 그 상호 인정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내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보편적 규범, 보편적 질서라는 게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논의 그러니까 추상적 형식적인 논의인 거죠. 상호 인정 관계 속에서 보편적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신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근대까지 헤겔이 살았던 근대까지 유럽의 그 인문성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서 그런 규범들을 실질적인 규범들을 형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신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 정신장 끝에 그런 근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란 게 뭐냐? 그게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정신들, 그리고 어떤 인간의 내면성과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상호적인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런 그 사고들이 유럽의 근대를 지배하는 정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절대지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거는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인 언어로 철학자들이 새롭게 풀어내야 된다. 풀어내가지고 그리스도교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진리들을 철학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간지 이해는 하시겠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 속에 어떤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론적인 논의가 나오고, 그 인식론적 조건들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그 의식 속에 순수하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주체와 주체 사이에 어떤 상호 인정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 상호 인정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보편적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유럽이라는 그 정신은 유럽의 문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형성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 끝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그 유럽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종교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걸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채팅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게 엄청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서 구조를 확실하게 딱 잡고 가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설명될 게 되게 많은데, 그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이 정신현상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상한 책이에요. 이 책이 보면은 여기까지는 뭔가 이제 큰 제목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장들이 있고, 뭐 여기 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여기부터는 갑자기 제목 없는 C가 등장하더니 AA, BB, CC, DD로 나누고, 뭐 이 장하고 이 큰 제목하고 작은 제목들이 뭐 다 똑같은데 이거 왜 나눠놓은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왜 이렇게 되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거든요. 이 논의가 이런 건데, 그 루돌프 하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오도 헤어링, 그리고 오토 페겔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신현상학의 구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해겔이 원래는 정신현상학을 여기까지만 만들려고 했다. 여기까지만 쓰려고 했다. 의식부터 이성까지 쓰려고 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성장 초반까지는 자기가 의도하던 내용대로 내용이 전개가 된대. 이성장에 들어서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화 인마에 빠졌다.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분량이 엄청 늘어났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논문 중에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안 드렸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쓴 이 논문이 있거든요. 해겔의 정신현상학, 그 체계적인 단편으로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버트 피핀이라는 사람이 쓴 그 You Can't Get There From Here, 뭐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너는 여기서 거기로 지나갈 수 없다. 정신현상학의 이행에 대하여라는 논문인데, 요런 것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해겔이 이 정신현상을 쓸 당시에 그 출판 그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뒷부분을 굉장히 급박하게 썼다. 뭐 그런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또 유명하잖아요. 해겔 정신현상학 이게 탈고됐을 때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예나로 들어오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딱 탈고하고 났을 때 창문에서 이제 말을 타고 들어오는 세계혼을 보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때가 전쟁 시기다 보니까 해겔이 이거를, 그러니까 그 막 뒷부분을 되게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쓸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해겔이 다른 사람들한테 쓴 편지 같은 거 보면은, 뭐 셸링한테 쓴 편지라던가 아니면은 정신현상학 그 출판업자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뭐 폰 마이어인가? 하여튼 그 사람한테 쓴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이 구조적인 통일성을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뭐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돼서 쓰인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계획을 했고 뒷부분은 쓰다 보니까 진짜 이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그래서 뭐 한길사에서 나온 우리나라 번역본 정신현상학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1권이 되어 있고 여기부터 2권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알 수 있는 게, 각 장의 분량만 봐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게 피핀이 지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1장은 16쪽이고 2장은 21쪽이고 3장은 42쪽이고 4장은 61쪽인데 5장에서 갑자기 214쪽이 나오거든요. 이 이성장하고 정신장이 분량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하고는 달리.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또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원래부터 이렇게 집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반대 의견도 있어요. 뭐 이게 풀다 같은 사람들, 풀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정치현상이 그렇게 통일성이 없지 않다라고 비판도 하는데 다시 또 재반박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책 쓴 사람이거든요. 이게 연세대 남기호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제가 요즘 읽어보고 있는 책이거든요. 남기호 교수님이 굉장히 그 해겔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인데 이 책을 굉장히 그 좋다고 하면서 이 앞에 서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풀다 같은 사람들은 뭐 이게 통일성이 없지 않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현상학의 각 장이 어떻게 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논란이 이런 거거든요. 자기의식장에서 그러니까 의식장에서 자기의식장으로의 이행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게 이제 엄청난 논란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의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의 데카르트부터 칸트까지의 근대 인식론이 다루었던 그런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 막 어떤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힘과 오성 여기에서는 이제 뉴턴 물리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때 그리고 그런 파악에서 전제가 되는 조건이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나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뭐 생명, 욕망, 투쟁, 인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회적인 어떤 사회철학적인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해겔 연구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핀이 You can't get there from here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의식장에서 자기 의식장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다라 그걸 이제 너는 여기서 거기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게 그 논문 제목으로 한 건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다 논란이에요. 자기의식장에서 그럼 이성은 어떻게 넘어가냐 이성에서 정신은 어떻게 넘어가냐 다 논란이고 한데 그래서 뭐 그 존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각각이 완벽하게 딱 연결된다고 하긴 힘들지만 어떤 평행하는 구조들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겔이 뭐 그런 걸 탐구하거든요. 진리라는 것을 주관의 기준에서 탐구하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객관의 기준에서 탐구하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의식장에서도 나타나고 자기의식장에서도 나타나고 이성장에서 나타나고 정신에서 어떤 평행 구조들이 있고 그게 내용이 심화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정신현상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피핀도 뭐 그 논문에서도 설명하는 게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이동하는가 의식에서 자기 의식으로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 다음에 그 이성에서 정신으로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행 과정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내용이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이걸 밑밥을 깔고 있는 거냐? 제가 뒤에 나온 내용들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현상이 재밌는 건 그런 거죠. 각각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건지는 되게 좀 논란이 많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별적인 장들이 안고 있는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해겔 정신현상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이제 자기의식장이잖아요. 이 자기의식장 내용 보면 뭐 갑자기 주인과 노예가 나와가지고 서로 막 투쟁하다 생명을 건 투쟁을 하다가 뭐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게 됐는데 뭐 노예를 주인이 아니라 노예를 통해서 뭐 그 자기의식이 실현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역설적인 어떤 이야기들인데 정확하게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 사이 어떤 투쟁을 나타낸 거다. 이게 그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더 우리 시대 사람 악셀 호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그 홉스가 얘기하는 그런 만인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생명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관계를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맥도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는 어떤 그 초월적 통각과 경험적 그 자아 사이에 그런 갈등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리고 그 해석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되게 많은 어떤 통찰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신현상학이 되게 재밌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보면 뭐 이게 그 누구였지?
존 스튜어트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20세기 초에 이제 프랑스에서 헤겔이 이제 코제브 같은 사람들이 헤겔 강의를 하면서 헤겔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제브가 강의한 헤겔 같은 경우에는 정신현상학을 전체를 다 독해한 게 아니라 자기의식장하고 정신장애만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다른 내용들 다 무시하고 여기 이 두 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헤겔이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좋은 독해라고는 하긴 힘들지만, 근데 학자들이 이제 헤겔 전문 연구자들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나름대로 다 이해 방식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게 항상 논란이 되고, 그리고 설령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장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어떤 놀라운 통찰들을 담고 있고 그게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게 좀 재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논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핑카드가 정신현상학으로의 길이라는 내용에서 소개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헤겔이 헬더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헬더린의 영향 어떤 걸 받았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사유와 존재 사이의 동일성이라는 그 주제가 헤겔이 강조하는 주제인데 그 주제가 헬더린한테서 온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그 피이테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 자아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했다. 그 철학이라는 걸 순수 자아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했고, 이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정립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지식이라는 걸 얻을 때 필요한 규범이라는 걸 정립하는지 이런 논의들을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철학을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체계를 세우려고 했는데 헬더린이 그걸 비판했다. 헬더린이 그걸 비판하면서 순수 자아의 자기 정립 이전에 더 근본적인 통일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주장을 했다.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통일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요거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테지만 제가 여기 나온 내용만으로 간단히 설명하면은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기, 그러니까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칙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규범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규범이라는 게 자아와 모든 대상에 대한 판단들에 앞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아라는 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규범에 따라서 판단을 형성할 때 그때 대상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라는 것도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규범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 규범을 통해 가지고 자아와 대상이라는 게 성립을 한다. 이런 게 통찰을 헬더린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칸트의 그 초월적 통각에 대한 내용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칸트가 얘기하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다뤘지만 초월적 통각이라는 거는 어떤 뭐 고정된 데카르트적인 레스코기탄스, 고정된 어떤 그 사물 같은 게 아니라 계속 판단을 결합시키면서 종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독적으로 혼자서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헬더린이 강조하면서 자아와 대상이 모두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규범성, 어떤 규칙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자아와 대상 모두에 더 앞서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와 존재를 분리시켜가지고 이건 대상, 이건 나라고 이제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규범이라는 게 먼저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규범이 사유와 존재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일단 이게 헬더린의 영향을 헤겔이 굉장히 많이 받았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헤겔은 이런 헬더린이 얘기한 사유와 존재의 근원적 동일성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하려고 하냐? 여기 보면 상호주관적 동일성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상호적 인정이라는 걸 가지고서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헬더린이 얘기한 사유와 존재의 근원적 동일성이라는 게 이제 상호적 인정의 형태에 의해 구성된 상호주관성 동일성으로 재개념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요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그 상호적, 상호주관적 이런 표현들하고 역사적으로 주어진다. 요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일성이라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인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변화하면서 주어지게 된다. 요게 이제 헤겔의 어떤 기본적인 통찰이고, 그래서 이제 핑카드가 헤겔 정신현상학의 일반적 요점이라고 딱 앞에서 정의해 놓은 게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각은 가능하지 않다. 요게 이제 헤겔의 일반적인 요점이다.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대상을 파악할 때는 언제나 어떤 조건들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탐구가 정신현상학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감각적 확신, 우리 그 경험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각 자료가 우리한테 바깥에서부터 주어지고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런 감각적 확신조차도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이제 헤겔이 논의를 처음 출발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의식장, 그게 이제 의식장에서 감각적 확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떤 거에 도달하게 되냐면, 핑카드 해석에 따르면은, 우리가 매개의 형식 없이 대상을 단순히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은 초록색이다, 뭐, 이것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조건 속에서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 어떤 조건에 매개되어 있다라는 게 그 의식장의 결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대상을 그냥 리포트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상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의식, 내가 대상을 이제 인식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은, 그 특정한 방식으로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자기의식이 항상 전제가 된다. 내가 자기의식 속에서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상에 대한 내 인식, 대상에 대한 내 의식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전제가 된다. 그게 의식장에서 자기의식장으로 이행하는 핵심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칸트와 헤겔의 어떤 차이가 나오는 부분인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자기의식이 대상을 받아들일 때 전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규범들이 미리부터 주어져 있다라고, 순수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헤겔은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도대체 그 규범이라는 게, 내가 대상을 받아들일 때 전제하는 그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규칙, 그러니까 누가, 그리고 혹은 무엇이 그런 내가 대상을 받아들일 때 전제하는 그런 규칙을 규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자기의식장의 처음 부분이 출발된다는 게 이제 핑카드 주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게 내가 대상을 받아들일 때 전제하고 있는 그런 규범들을 형성하는 어떤 근본적인 조건인가? 이게 한마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자연적인 생명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요즘 철학에서 나오는 표현들로 하자면은 진화론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존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들, 뭐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욕망들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적인 조건들, 진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물론 헤겔은 이런 진화 얘기를 안 하지만 요즘 철학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자연적인 조건들이 우리가 대상을 파악할 때 전제하게 되는 그런 규범들을 형성하는 것인가? 그 논의가 처음에 나오면서 생명에 대한 논의에서 자기의식장이 출발한다. 근데 헤겔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행위자는 단지 자신을 자연적으로 할 경향이 있는 것만 하는 존재로 파악하지 않는다. 우리는 욕망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관계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이제 브랜덤 세미나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분석 철학에서 나온 용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자연적인 존재, 인과적인 존재가 아니라 규범적인 존재이고 인식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연의 욕망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대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들에 대해서 어떤 랭킹을 매기고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명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연적 조건들이 우리의 그 인식을, 규범들을 규정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럼 뭐가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는 건가? 이렇게 나오죠. 개별적 행위자의 목적이 자기의식의 규칙을 규정한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제대로 행한다, 어떤 것을 제대로 받아들인다, 제대로 인식한다,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냐? 그건 바로 다른 사람도 제대로 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범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전제가 되어 있다. 내가 특정한 규범에 따라서 행위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런 상황에서 뭔가 행동하게 되면은 나와 똑같이 할 것이다 라는 요 것들이 내가 규범에 따른다, 규범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행위자를 밑에 전제를 하게 된다라는 게 헤겔의 주장이고, 그래서 행위자는 항상 다른 행위자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 아직 나오기 전에 이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을 얘기하자는 건데, 그거 나오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다른 매개하는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편적 자기의식에 대한 그런 모든 주장은 필연적으로 단지 개인적 행위자의 개별적 주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규칙이나 규범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우리 삶을 투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프로젝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프로젝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는 어떤 방향성들이 있고, 그 속에서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 규범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런 설정들에 의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규범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투세,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삶을 투사하는 방식이 바로 그 올바른 방식이다. 그리고 모든 행위자가 올바르게 파악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조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규범에 대한 개인적인 파악과 이런 그 보편적인 올바른 파악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라는 게 나온다. 핑카드에 따르면 이게 지금 다 하는 게 핑카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핑카드 해석에 따르면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 왜 나오냐? 자기 자신의 그가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욕구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투사를 해가지고 어떤 게 우선적이고 어떤 게 규범적인지를 설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규범을 설정하는 거고, 그 사람이 설정한 규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그 사람들도 그걸 설정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규범을 설정한 사람이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설정한 그 규범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노예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규범이라는 게 바깥의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호주관적으로 만들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는 어느 순간 이 규범이라는 게 주인이 만든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우연적인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인도 또 자기가 이제 노예 보고 이렇게 이 규범을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강요했을 때 그때 이제 노예가 받아들이는 게 어떤 이 규범을 받아들여야 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강요에 의해서 받아들인 거구나, 내 규범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구나라는 게 깨닫게 되면서 규범의 필연성이라는 게 약화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의 핵심이다라고 핑카드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호주관적인 과정, 서로가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각자의 어떤 삶을 기획투사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상호주관적 인정의 문제가 바로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다른 뒤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들로 이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법례다. 이제 법례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상호적 인정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규범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구성돼서 상호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러면서 핑카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주인과 노예 변증법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 정신현상학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그 유럽의 인문성에 대한, 유럽 인문성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주인과 노예라는 그 고대적인 삶의 양식이 있었다. 그래서 고대에는 주인이 규범을 설정하면 노예는 그걸 따르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게 깨지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럽이라는 그 문화가 그 규범을 새롭게 성립하게 되는지, 규범이라는 걸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규범이라는 걸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고대적인 주인과 노예의 삶의 방식이 깨지면서 그 제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보면은 스토아적인 자기의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스토아적 회의주의적 의식, 그다음에 불행한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성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원래부터 특정한,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더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기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상 내가 설계한 나와 규범 따라야 되는 나와 규범으로서 지켜야 되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어떤 소외가 발생하고, 그런 소외 속에서 그런 규범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것이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자기의식장 뒷부분의 내용이 유럽 인문성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고, 그게 바로 헤겔 자신의 시대, 근대라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근대인으로서 유럽인들은 어떤 그런 규범 속에서,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이어진 거다. 핑카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식장 마지막에 불행한 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 주인은 규범을 설정하는 존재고 노예는 규범을 따르는 존재였는데, 알고 보니까 노예가 이제 그 규범이라는 게 항상 노예 자신의 어떤 노동을 통해 가지고 실현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스토아적 의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신의 활동 속에서 주인의 그 규범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활동 속에서 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회의에 빠지게 되면서 이게 너무 그냥 추상적인 자유가 아닌가, 회의에 빠지게 되면서 그 회의주의적 의식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 내 내면 속에서 어떤
자기의식을 실현하는 자유를 느낀다고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회의주의적 의식으로 가고, 그 회의주의적 의식하고 그 스토아적 의식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불행한 의식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규범이라는 거, 너와 나, 주인과 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게 어떤 바깥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객관적인 관점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특정한 주인의 규범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닌 너와 내가 모두가 상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 대한 탐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기의식장에서 이성장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핑카드 여기 안에서 다 나오진 않아요. 이건 오히려 제가 피핀 논문을, 아까 소개해드린 피핀 논문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결합시켜가지고 얘기한 건데, 사실 핑카드랑 피핀이랑 약간 또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성장의 마지막에, 이성장도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관찰하는 이성, 그 다음에 뭐 행동하는 이성, 그리고 뭐 즉자 대자적으로 뭐 자기를 뭐 실현하는 이성인가? 하여튼 뭐 그 세 가지 구분인데, 그 마지막에서 하여튼 이성장의 결론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거는 항상 상호 인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가, 나와 내가 모두 따라야 되는 규범이라는 건 상호적인 인정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 근데 그게 바로 칸트가 얘기했던 목적의 왕국이라는 거다. 칸트의 목적의 왕국 아이디어에 들어있던 게 바로 이 상호 인정 속에 있는 이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칸트가 한계가 있다. 칸트의 목적의 왕국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뭐냐면은, 이 칸트는 마치 이제 순수한 이성의 그 규범이라는 게 그 자체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해겔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 규범을 만들다 보니까 순수하게 미리부터 주어져 있는 그런 규범이라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치 있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규범을 설정하더라.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방식의 상대적인 것이더라. 그리고 칸트는 근데 이걸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순수한 규범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특히 헤겔 자신이 근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인들이 어떤 규범을 추구해야 되고 실제로 어떤 규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규정적인 원칙, 구체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실천 속에서 구성되는 이성을 상호 실천 속에서 구성되는 이성을 말했지만, 이건 단지 어떤 형식적인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성장까지의 내용은 그 정신과 세계의 형식적 동일성에 대한 내용이고, 이성장 이후에 정신장부터의 내용은 정신과 실제의 내용적 동일성에 대한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아직 내용이 없는 그냥 상호 실천 속에서 규범이란 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내용이 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유럽의 아직 안 나왔구나. 이성장에서 정신장.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성장에 대한 주장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성에 대한 근대적 호소에 배태된 삶의 방식이 우리를 위한 규정적 방향을 생성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방향지어주는 그런 규정적인 규범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상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범들을 형성해왔고 어떤 규범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바로 그 규정적인 방식에 의해서 우리 자신, 근대인들, 헤겔이 얘기한 우리는 근대인들이니까 근대라는 시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가 설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유럽의 인문성이 어떻게 과거의 삶의 방식을 약화시켰고 이성에 대한 근대적 호소를 요구하는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근대까지 어떻게 이전 규범들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났고, 그게 근대까지 이어지면서 근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했고, 우리가 그 근대인의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논의들이 이제 이어진다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정신장에 가면은 정신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 그 인륜성의 상태, 그 개인의 어떤 행동과 사회가 요구하는 강제적인 법이 일치하던 그 상태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그게 계속 이제 변화하면서 뭐 이제 계몽주의 시대, 뭐 프랑스 혁명을 거치고 해서 칸트까지 이어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정신의학에서 긴데 요약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적으로만 설명했어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륜성, 그리고 그 근대 프랑스 혁명, 이런 거에 계몽주의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걸 거쳐가지고 칸트의 도덕성에 대한 내용까지 이어지는 정신의 역사들, 근대라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이라는 그 문화가 어떤 규범 속에서 활동해왔는지, 어떤 규범을 가지고서 세계를 파악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나온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정신의 역사 끝에 나오는 칸트의 도덕적인 세계관이 문제가 있다. 이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냐? 칸트식의,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도덕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야, 너 왜 도덕을 안 지키냐, 너 왜 이렇게 제대로 행동 못하냐 하면서 그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고발의 광란과 위선에 대한 재고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서로 막 고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교적 화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한테는 어떤 상호적 용서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근대를 지배하는 아이디어들이다. 라고 하면서 해겔이 결국엔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정신의 역사 끝에서 우리 근대인들, 자기 해겔 시대의 근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 문화이다. 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반권위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무조건 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자유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뭐 그 연세대 표도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잖아요. 자유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지? 어떤 그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관점을 스스로 막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뭐 그 속에서 또 되게 핵심적인 그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어떤 실제와 그 바깥에 있는 실제와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통일이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그 근대 그리스도교 안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근대를 지배하는, 그리고 근대인들이 세계를 파악할 때 전제하는 어떤 주범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종교장이 논의가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거죠. 이성에 대한 설명은 근대적 삶의 방식이 필연적이고 가치 있는지, 정말 근대적 삶의 방식이라는 게 필연적이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근데 그 근대적 삶의 방식의 끝에서 나온 게 뭐냐? 근대적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교적 화해를 수용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적 화해가 바로 필연적이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요구된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장에서 뭐 자연 종교, 예술 종교를 거쳐가지고 계시 종교로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게 왜 어떤 가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뭐냐? 해겔이 보기에는 이제 신적인 것, 그러니까 신적인 원리,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적인 규범, 객관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저 바깥에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원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객관적인 질서라는 게 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나타나는 인간과 신의 합일의 사상이다. 그래서 합리적이면서 자기적인 이런 신적 원리가 합리적이며 자기의식적인 정신 속에서 드러난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가 인간성 일반의 종교이자 내면성과 자유의 종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교는 그걸 상징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파악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규범들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런 근대적 삶에 대한 개신교의 의의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때 말한 철학이 바로 절대지다. 철학을 한다는 게,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상징적인 아이디어들을 설명한다는 게 바로 절대지의 단계, 절대지를 가진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역사화된 자기에 대한 개념적 분절화와 설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우리 근대를 이루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이게 지금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철학이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게 절대지다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 절대지혜 단계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에게 합리적인 게 뭐냐? 합리적이라는 건, 규범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은 실천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상호적 인정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결론이다. 절대지에서 파악된 결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안에서는 신과 인간의 합일,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자면 삼위일체라는 거죠. 우리 바깥에 있는 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인 예수가 동일하다는 게 성령 안에 교회에서 이제 인식된다. 이게 바로 이제 해겔이 보기에는 이런 상호적 인정, 우리의 규범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호적 인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주장이고, 그걸 철학이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논리의 학인데, 힘들어 죽겠네. 벌써 지금 1시간 거의 다 됐네요. 논리의 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책이 2권으로 출판이 되었거든요. 원래 1권이 이제 객관적 논리학이고 2권이 주관적 논리학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1권 안에 이제 보면은 존재론하고 본질론이 있고, 2권에 이제 개념론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걸 번역이, 그러니까
논리학 같은 경우는 뭐 임석진 교수님이 옛날에 번역하신 게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거의 안 보는 것 같고 너무 옛날 번역이고 한자도 너무 많고 또 그 임석진 교수님 번역은 좀 자의적인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떨어지는 번역이라는 게 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존재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존재에 관한 학설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도량 이런 것들도 임석진 교수님 도량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뭐 척도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질량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번역이 좀 애매한데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임석진 교수님 번역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맞춰가지고 해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구조인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으로 이 책이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이 세 부분 또 각각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 안에는 또 세 항목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세 항목들이 있고 해서 이 그 논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리학이야말로 해겔이 얘기하는 변증법적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 항목들이 그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연사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유와 존재가 결국에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주범이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라는 게 우리의 그 질서 바깥에 혼자 사물 자체 형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상호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질서 속에서 대상이라는 건 파악되고 있다. 라는 그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게 논리학이다. 근데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냐? 이게 이제 논리학에서 보면 유명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그게 이제 본질론 이거 자기 자체 내의 반성으로서의 본질.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와 존재가 동일하다는 아주 소박한 실제론적인 직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직관이 어떻게 깨지는지 본질론에서는 이제 실제와 현상이 분리되는 그 논의가 나오거든요. 그 깨지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다시 알고 보니까 우리 소박한 직관이 맞았다. 근데 어떻게 맞았냐? 상호주관적인 인정 속에서 형성된 개념 안에서 사유와 존재가 동일하다라는 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요 과정이 이제 논리학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실제론적 직관부터 출발해서 그 소박한 실제론적 직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직관이 함의하고 있는 그 직관 안에 들어있는 모순점들을 끝까지 밀고 나간 다음에 현상과 그 실제 사이의 균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벌어진 균열 안에 알고 보니까 현상과 실제 사이의 균열이라는 걸 내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다시 들어가 있다라 하면서 이제 개념론으로 나아가게 된 이 과정인데 그래서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게 다시 동일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원한의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한데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또 재밌어요. 이게 내용도 재밌지만 이 내용도 재밌지만 피핀이 설명하는 방식이 진짜 재밌어요. 피핀이 설명하는 방식이 한번 보면은 일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학도 헬덜린의 통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사물과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사유와 존재의 근원적 동일성이라는 그 진리 개념을 전제를 하고 이 진리 개념을 다시 확증을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짜여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정신연사학의 내용이 전제가 된다. 우리의 그 사유와 존재가 상호주관적 인정 안에서 통일된다. 우리의 상호주관적 규범을 인정을 통해 형성되는 규범을 벗어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 자체라는 건 있지 않다. 우리는 항상 그 인식 조건에 매개되어서 사물을 파악하고 있고 그 인식 우리의 인식을 매개하는 그 조건이라는 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정신현상학의 이 내용이 논리학에서도 나오는데 근데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 진리 개념이 이미 그 속에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논리학에서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아주 소박한 주장들 속에 어떻게 그 주장들 자기 자신을 논박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전개가 되면서 어떻게 다시 또 극복이 되는지 이런 내용이 논리학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짜여 있어요. 사유와 존재는 동일하다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역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역설이 어떻게 극복이 됐냐면 다시 또 사유와 존재란 동일하다는 이걸로 극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스페이스 오브 리전스라는 표현을 피핀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셀라스가 쓰는 표현이고 브랜덤이 쓰는 표현이고 피핀이 아니죠. 핀카드죠. 핀카드는 요게 바로 해겔이 논리학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절대 이념이다. 우리가 항상 세계를 이유의 공간 속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유의 공간 속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 이유의 공간이라는 건 우리의 토의적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고, 뭘 핑카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건 브랜덤 셀라스가 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의 공간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파악하는 대상과 내가 인식하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논리의학의 결론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어떤 층위에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보고 있는 대상, 나는 지금 책을 보고 있어. 지금 책이지 하는 이건 아주 단순한 그 소박한 실제론적 직관에서 출발했다가 그게 역설에 빠지네? 근데 그 역설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극복이 되는구나. 그 역설 안에 그 역설을 해소할 요소가 있는구나. 라고 여기까지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저번 학기에 브랜덤 세미나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핑카드가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써요. 커미트먼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또 이제 브랜덤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기본적 판단에 대한 찬동이 다른 종류의 판단에 대한 찬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들이, 어떤 판단에 대한 우리의 찬동들이 추론적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에 동의하게 되면 다른 거에도 동의해야 되고, 다른 거에도 동의해야 되고, 이런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더라. 그게 이제 브랜덤 추론적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찬동적, 뭐라고 하지?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어요. 근데 특정한 판단에 대한 찬동과 다른 판단에 대한 찬동이 연결되어 있더라.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정당성을 지니는, 이 다른 판단에 대한 찬동이 얼핏 보기에는 이거랑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높은 관점에서 총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맞다라는 정당성을 지니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이 안에 어떤 두 개 안에 긴장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지향이더라. 그러니까 브랜덤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찬동들끼리 맺고 있는 어떤 추론적 관계가 있고, 그 관계라는 것이 그 서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그 긴장 속에서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이게 바로 헤겔이 얘기하는 그 아우프헤붕 지향 개념에서 남아있더라. 지향 개념이 그거잖아요. 어떤 것을 폐기하면서, 취소하면서, 들어올리면서, 그러면서도 보존하는, 그래서 이제 양립 불가능해 보이면서, 그런데 총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당성을 지니면서, 그러면서 어떤 긴장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관계들이 찬동과 찬동이 맺고 있더라. 채팅이 하는 것 같은, 잠깐만요. 네, 최윤석 선생님, 저는 커미트먼트라는 표현을 이병덕 선생님의 현대인식론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셀라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맞아요. 예. 이거는 되게 셀라스적이고 브랜덤적인 추론주의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핑카드가 이걸 쓰고 있다는 게, 핑카드가 그래서 커미트먼트, 인타이트먼트, 그다음에 뭐 어설션, 뭐 스페이스 오브 리전스 다 쓴 게 추론주의 영향을 다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논리학에서는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으로 이제 이어져 있더라. 존재론이 유한한 존재자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고, 본질론이 현상과 실제 사이의 그 이분법적 그 갈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개념론이 이 갈등이라는 게 우리 판단 활동 자체의 궁극적으로 규범적인 구조 속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헤겔에서 한테서 본질이라는 용어가 현상 뒤편에 숨어있는 어떤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론에서 이제 현상과 실제 사이의 어떤 관계, 이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분법이 결국에는 이 논리의 학인 이유가 판단이라는 개념적 관계 속에서 해소가 되더라. 규범적인 관계 속에서 해소가 되더라. 그리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도 이 논리학을 고백하지만, 전 논리학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강독 수업에서 짜잘짜잘하게 부분적으로는 본 적이 있어도 이걸 한 번도 총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는데, 핑카드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출발하냐면, 유한한 존재자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유한한 존재자에 대한 어떤 찬동들 안에 질, 양, 도량에 대한 어떤 다른 찬동들이 개입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다른 찬동들은 전체로서의 무한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 전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주의가 생겨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존재론 안에, 논리학의 존재론 안에 있는 내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론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현상과 실제로 그런 것, 실제 사이에 어떤 회의주의적인 간격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간격에 대한 논의 안에 어떤 찬동이 이미 포함되어 있냐면은, 전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찬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회의 안에, 그 회의주의 안에 이미 회의를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싹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회의가 필연적인 것처럼,
현상과 실제라는 것 사이의 간격에 대한 회의가 필연적인 것처럼 이 현상과 실제의 간격을 해소할 수 있는 회의의 해소 가능성 역시도 필연적이더라. 이런 논의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딱 아기가 맞물려서 한 찬동이 다른 찬동으로 연결되는지 그건 전 잘 몰라요. 그냥 핑카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개념론인데, 개념론이 그런 거죠. 이 회의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일종의 판단이더라, 판단. 존재에 대한, 유한한 존재자에 대한 어떤 논의들도 다 판단의 형식을 지니고 있고, 그 유한한 존재자에 대한 논의로부터 현상과 실제가 구별된다라는 그 모든 논의들도 다 판단의 형식을 지니고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개념적인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판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판단 속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판단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됐을 때 사실은 이 회의라는 게 다 극복될 수 있더라라는 게 개념론의 논의거든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게 이루고 있는 규범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 규범적인 구조라는 게 자연주의적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판단의 규범적인 구조를 설명한다는 거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을 분절적으로 아티큘레이팅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박또박하게 설명한다는 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른 경험들과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른 판단들과 추론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기 때문에 요게 여기서 핑카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어떤 일종의 이원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세계를 다 형이상학적인 관념 이론론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핑카드의 논의가 비형이상학적 해결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해결이 무슨 기존의 철학이 해석했던 기존의 해결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무슨 관념 이원론이나 관념 이론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개념론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는 오히려 뭐냐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특정한 유형의 용어 판단을 도입해야 되는 어떤 필연성을 증명하는 게 해겔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논의다. 그러니까 해겔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은 어떤 필연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용어나 특정한 판단을 도입하는 어떤 필연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우리 경험 그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걸 전제를 하고 있냐면은 특정한 판단 속에서 특정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특정한 3단 논법이라는 추론 속에서 그 판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 판단이라는 게 이 3단 논법 속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용어, 판단, 추론을 사용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을 이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암묵적인 이해들을 명료화시켜가지고 용어와 판단과 추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설명하는 게 이게 개념론의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저번에 브랜덤 세미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브랜덤적인 아이디어고, 핑카드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은근히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해겔의 논리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메테리얼 인퍼런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브랜덤이 구분한 게 그 유명한 구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명시적으로 만들기 제2장에서 나오는 구분인데, 실질적으로 올바른 추론하고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브랜덤이 구분하면서,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올바른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브랜덤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근데 디카드가 브랜덤을 하나도 인용 안 하면서 브랜덤의 메테리얼한 인퍼런스라는 개념을 은근히 끌어들어와요. 이게 뭐냐면은 3단 논법의 추론적 구조라는 게 순수하게 형식적으로 구정되지 않는다. 무엇이 논리적인 것인지는 에 대한 진료적 관념, 이게 실질적 관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 추론이라고 했으니까 실질적 관념은 형식적인 구조 자체의 바깥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의 추론이라는 게 항상 연역 논리에서 얘기하는 그 형식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은 브랜덤이 든 예시는 이런 식의 예시거든요. 서울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으면은 그 전제로부터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은 부산보다 북쪽에 있다로부터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있다라는 이 결론을 나오는 거는, 이건 연역 논리의 형식적인 추론에서는 물론 이거 형식적인 추론으로 여러 가지 숨겨진 전제들을 도입해가지고 재구성할 수야 있겠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는 형식적 추론이
그 갖춰야 되는 타당성의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올바른 추론인데 브랜덤은 그런 걸 이제 실질적 추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실질적 추론이라는 건 우리가 추론 관계 그리고 개념들을 사용하는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추론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실질적인 추론 관계들을 명시화시켰을 때 나오는 게 그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이다라고 하는데 헤겔이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 브랜던보다 훨씬 앞서서 하고 있다. 우리의 실질적 추론이 형식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무엇이 논리적인 것인지는 형식적 구조 바깥으로부터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요걸 나오는 거죠. 우리의 관심, 우리가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추론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게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추론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부터 개념화하는 방식으로부터 세계를 파악하는 역학적 방식, 화학적 방식, 목적론적 방식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게 바로 세계에 대한 이념들이다. 그리고 그 이념들로부터 객관성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브랜덤 세미나 저번에 들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브랜덤이 객관성을 설명하는 게 딱 이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특정한 판단에 동의하게 되면, 특정한 찬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찬동이 맺고 있는 다른 추론적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찬동들까지도 싸잡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처음에 개입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까지 다른 찬동들까지 개입해야 되는 어떤 요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세계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더라. 바로 그런 점에서 찬동과 찬동이 맺고 있는 이 추론적 관계 때문에 나의 주장들을 규제하는 어떤 그 추론적 질서 속에서 나의 주장들을 규제하는 객관적인 어떤 요구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헤겔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무엇이 논리적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는 우리의 관심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추론하는 합리적 구조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구조 속에서 역학적이고 화학적이고 목적론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세 가지 방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방식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세계를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규범들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핑카드가 주장한 거에 따르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인가 라는 이 판단하고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인가, 우리의 인식 관심인가라는 거하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추론들을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추론을 가지고서 뭘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과 무엇이 진리인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 이성이라는 건 뭐냐, 이념이라는 건 뭐냐, 계속되는 자신의 이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추론을 형성하고 우리 자신의 추론을 비판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살아남은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게 헤겔의 결론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핑카드 같은 경우는 이유의 공간이라는 것과 절대적인 이념, 그러니까 추론주의 셀라스 브랜덤이 말하는 이유의 공간하고 절대적인 이념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유의 공간이 그런 거거든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추론 관계의 총체이고, 이 추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성하냐는 뭐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역학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목적론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다 이유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 추론 질서 속에서 세계를 파악한데, 바로 그게 헤겔이 우리가 이념 속에 있다라고 할 때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사유와 존재의 근본적인 동일성이라는 게 바로 이 이유의 공간 안에서 성립하더라. 세계가 우리 바깥에 우리랑 상관없이 저 멀리 사물 자체 형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추론 방식 속에 의존돼서 파악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관심과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 무엇이 실제로 참인지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관심인지가 분리되지 않더라. 여기서 바로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 성립하더라라는 거고,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추론이라는 게 끊임없이 다른 추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추론적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추론과 추론이 계속 부정되면서 새롭게 성립하는 이 부정성이라는 것, 이 계속 변증법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필연성이라는 것이 이 이유의 공간 안에서 성립하더라. 이게 이제 헤겔의 개념론의 결론인 거다. 그래서 요 마지막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절대적 이념은 이 논문 전체의 마지막 주장인데, 그러므로 절대적 이념은 근대의 사회적 공간의 합리적 형식이 지닌 규범적 자기수정적 구조이며 근대적 정신을 이루는 상호 인정의 형태가 지닌 순수한 규범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헤겔이 얘기하는 절대적 이념이란 게 뭐냐,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저 어딘가에 있는 신적인 어떤 정신 이런 게 아니라 근대라는 시대가 사회적 공간 속에서 형성한 어떤 질서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규범적 질서이고 자기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자기 수정적 구조이다. 그래서 근대적 정신을 이루는 어떤 상호적 인정의 형태라는 게 있다. 그 인정 속에서 이런 순수한 규범적 구조라는 게 형성이 된다. 그게 바로 헤겔이
정신현상학 끝에서 얘기하려는 절대지위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바로 논리학 끝에서 얘기하려는 개념론에 나오는 절대적 이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혹시 하실 내용 있으신 분 있나요? 어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거 1시간 벌써 넘었네요. 잠깐 채팅이 뭐 하는 거 온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 구조를 접했을 때 왠지 모르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쵸. 저도 지금 마침 저도 철로역정 이 책을 보고 있었는데 재밌네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 보면 뒤에 보면은 해겔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현상학의 여정은 뭐냐? 아이고. 예. 이제 발견의 여정이다. 발견의 뭐 항해라고 해야 되나? 요거다. 정신현상학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우리의 규범이라는 게 상호 인정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럼 근대인으로서 해겔 자신, 근대인으로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규범 속에서 세계를 파악했는지를 자기가 역사적으로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정신현상학의 내용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 근대가 전제하고 있는 규범들, 문화적 규범들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실제와 그 우리의 인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정이죠. 그래서 정신의 장구한 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은 핑카드가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핑카드가 브랜덤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솔직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는 브랜덤 세미나도 듣다 보니까 구도라든가 주장하는 바가 되게 비슷한데 그치, 그치. 본인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약간 이제 뭐 핑카드의 그런 연구나 브랜덤을 최소 연결짓는 그런 2차 연구나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전혀 접점이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게 우리가 봤잖아. 이미 럼스텐 논문에서 럼스텐 네. 핑카드랑 브랜덤을 같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핑카드랑 브랜덤이 같은 라인에서 서 있다. 두 사람들이 정신현상학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 이 럼스텐 논문 안에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아까 그 핑카드와 브랜덤의 관련 어떤 연관성의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박병리 선생님의 미국의 해결철학 연구 동향 네네. 거기서 이제 많은 연관 관계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피핀과 핑카드 사이에 굉장한 어떤 이론적 친밀 관계와 그게 네, 어떻게 맥도웰과 브랜덤한테 영향을 주고 그게 또다시 어떻게 피핀하고 이제 핑카드에게 영향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쵸. 저는 이 논문 처음 봤을 때 이게 그 헤겔 철학이 그 미국에서 다시 수용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이 논문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핑카드가 결국에는 정신이라는 게 어떤 외재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어떤 그 자기 의식들이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보편적인 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규범을 공유하고 어떤 윤리적인 체계들을 공유하고 어떤 이런 합리적인 논의가 담론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지평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 봤었는데 네, 처음 맞아요. 보고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정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뭐 세계 정신이나 절대 정신이라는 언어가 우리 갖고 있는 뉘앙스처럼 그랬는데 핑카드 논문을 보니까 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정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뭐 외재적이거나 완전히 독립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뭐 근본적인 어떤 공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예, 그 지점에서 이제 그 2차적 자연에 대한 논의들이 형성이 예, 되는구나라고 예, 하는 예, 게 예. 좀, 맥도웰 개념이죠. 그건 또. 예. 좀 근데 사실 그 논리학을 딱 처음 피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논리학은 이제 그 형식과 내용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 예, 예. 동일한 것으로서 주어져 있으면서 막 하면서 이게 뭐지? 어디서 왜 이런 얘기가 시작할까 했는데 어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핑카드의 이런 지적이 어떻게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좋네. 장이라는 말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정신을 어떤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필드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평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추론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데 우리의 추론이라는 게 어떤 추론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추론이 정당한 것이고 한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나름대로 어떤 가설이 통용되는 가설이고 어떤 가설이 더 권위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가설로부터 어떤 함의가 지니고 있는지를 과학자 세계에서 배워서 알게 되고 그렇게 배워서 안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자들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저 같은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 안에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고 이 신앙으로부터 또 어떤 다른 교리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 알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세계를 파악하는 우리 방식이 또 있는 거고 한데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 형성된 규범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 사이에 그 상호 관계 속에 형성된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그 규범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추론이고 무엇이 정당한 추론이고 이 전제가 어떤 결론을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게 되고 그 논의들로부터 우리 각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지평들, 우리 각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 우리 각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관이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이라는 거는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추론이 계속되고 토의가 계속 일어나는 과정에서 계속 네가 그렇게 파악한 게 맞냐, 틀리냐, 이루어지는 가는데 계속 수정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겔이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구도다라는 게 핑카드의 해석인 거고 적어도 그게 핑카드가 해석한 것에 대한 저의 이해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약간 좀 다른 질문일 것 같은데, 네. 그 정신현상 아직 제가 읽고 있는 게 그 이성장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국한될 수도 있지만, 해겔이 계속 이성장에서나 그 전에서도 계속 표현했던 게 어떤 표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면은 내면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통해서 계속 어떤 받게 되는 인상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어떤 이런 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겔이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현이라든지 혹은 외재적인 사물을 완전히 반영해서 재구성해서 어떤 동결된 것으로서 이렇게 표상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제 비형상적이든 형상적인 해겔 해석이든 간에 또 이런 규범적인 구조 쪽에서 활동하는 이런 자기 의식들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사실 그건 브랜덤한테 더 어울리는 질문인데 만약에 브랜덤의 해결이 맞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최희창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브랜덤이 자기 철학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방식이 표상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을 또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표현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할 수가 없다. 표상이 그런 뜻이잖아요. 리프레젠테이션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 머릿속에 다시 프레젠트, 제시하는 것. 있는 그대로 다시 제시하는 게 표상인데 그게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덤은 반표상주의 입장에 자기를 놓고 해겔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겔은 정신현상 안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상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세계를 완벽하게 딱 고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정신현상 서설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리고 이게 왜 또 표현주의냐?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 성장을 그렇게 꼼꼼하게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골상학, 관상학 나오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브랜덤한테서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우리의 추론적 질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추론적 질서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했던 여러 가지 그 삶의 형식들이 있는데 그 삶의 형식에서 사실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때 그때 성립하는 게 구체적인 추론 관계들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자기 철학을 표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암묵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내가 저번 세미나에서도 나왔지만 알잘딱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는 쩝쩝대면 안 되지. 남들하고 있을 때는 남들을 좀 배려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막 누가 하나하나 다 규범화시켜서 명시화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명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게 이제 추론 관계인 것이고 그 추론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를 파악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론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 철학은 암묵적 질서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주의 철학이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주제들하고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좀 오늘 비형이상학적인 핑카드의 해계 독해를 보면서 네. 정신현상학의 네. 구조들을 좀 살펴보면서 뭐 자연주의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뭐 자연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상호 규범이라는 게 상호 인정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아까 진화생물학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지만, 좀 어떤 자연 선택을 통해서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려서 넌 이런 규범을 실천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생명체가 생명의 역사 속에서 쭉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는 뭐 그 역사를 가진 것처럼, 해계에도 어떤 정신에 대해서 그런 선택의 적어도 핑카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해계에도 이런 선택의 관점에서 이런 이성이든지 정신이든지, 나중에 뭐 그리스도교 문화, 뭐 어떤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든지 설명하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독해,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그런 자연주의적인 독해 방식과 접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지적이시네요. 근데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이죠. 이제 헤겔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핑카드가 해석한 헤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연적 조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규정하지 못한다라고 이게 비판했는데, 사실은 지금 최윤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반 프라센 같은 과학 철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뭐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진화론적인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그거 어떻게 그게 성립되는 거냐? 덧셈 규칙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된 거냐? 덧셈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진화론적으로 생존에 유리해서 살아남았고, 덧셈을 못하는 애들은 다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덧셈 규칙이라는 게 뭐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이데아 같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그 덧셈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의 규범이 되었고, 마치 그게 어떤 객관성을 지니는 것처럼 우리한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게 됐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서 자연주의적으로 규범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 그게 특히 또 이제 우리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셀라스 우파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셀라스 우파에서 그 다니엘 데넷이라던가 아니면 루스 밀리칸 같은 철학자들이 딱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존에 유리한 어떤 것들이 그 채택이 되면서, 자연 선택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규범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꽤 설득력 있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신화이지만 우리가 그 규범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적인 설명 방식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대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셀라스 우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쭉 견지해 나갔을 때,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커미트먼트라거나 상호 규범이라거나 여러 뭔가 셀라스 브랜덤, 뭐 그 이성의 공간, 이유의 공간 같은 개념들을 쭉 봤을 때, 이 핑카드의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 뭐 데니츠나 밀리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해결을 만약에 독해해 나간다는 그 가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결과가 또 그렇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 끗 차이일 것 같아요, 왠지. 뭐 그거 이제 약간 다른 논이긴 한데, 근데 한 끗 차이일 수 있다. 사실 그게 이런 문제죠. 이제 그 셀러스라는 미국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셀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셀러스의 사상을 가지고서 셀러스 우파랑 셀러스 좌파가 나눠지는데,
셀러스 우파랑 셀러스 좌파가 그런 점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셀러스 우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화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어떤 설명으로 규범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셀러스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브랜던 맥도웰 이런 로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의 사회적인 상호 주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규범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구분해야 될 거는 헤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셀러스 좌파의 입장에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의 자기의식의 규칙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조건, 진화론적인 조건이 그런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셀러스 우파와는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는 그럼 셀러스 우파랑 셀러스 좌파가 정말 그렇게 엄격하게 대립하고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인가?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밀리칸이라든지 다니엘 데넷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런 설명 방식들, 진화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설명 방식들이 자기 주장과 그냥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라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윤석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런 점에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자연주의적인 설명 그리고 상호 인정을 강조하는 설명이 사실은 그렇게 다른가? 다르진 않을 것 같아. 물론 헤겔한테서는 그런 진화론적인 설명이 나타나진 않지만 적어도 헤겔적인 아이디어들을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셀러스 우파의 관점이 자연주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셀러스 좌파의 관점과 그렇게 막 대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셀러스 우파 쪽의 철학하고 친밀했던 점이 있다 보니까 후에 헤겔의 정신현상학 구조를 좀 접했을 때 뭐 감각적 확실성, 뭐 지각, 그리고 뭐 다음에 뭐지 이성 아무튼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그리고 절대지 이런 넘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굉장히 원초적인 지향성부터 아주 세련된 방식의 규범의 지향성까지 설명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만약에 헤겔이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식의 사유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망상 그런 상상도 좀 했었던 터여서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네.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진화론적인 설명에 오히려 더 헤겔이 강조점을 주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재밌네요. 그것도.